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죠. 감사해야 한다. 매 순간 어떤 일이건 누구를 마주하건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결국 나를 위한 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이란 게 따지고 보면요. 생, 노, 병, 사. 정말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다 속하거든요. 그래서 외롭고 괴롭고 고독한 감정을 느끼는 건 사람인 이상, 그리고 인생이란 걸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겪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밖에서 벌어지고 발생하는 것들은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쳐도요. 그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들에 대한 내 반응은 100%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90년의 인생 가운데 무려 50년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이근우 교수의 인생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때론 냉철하지만 때론 한없이 따뜻한 저자의 시선으로 제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내가 만났던 한 환자는 몸과 마음이 모두 아픈 그런 환자였다. 그는 몇 군데 병원을 다니며 위암 말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전해 들은 상태였고 내가 있던 대학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확답을 듣고 싶어 했다. 선생님, 약속해 주십시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는 위암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도 함께 받고 있었는데 이미 말기 암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아봤고 주변 정리도 시작했다면서 나에게 신신당부했다. 나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환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나중에 후회했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고민이 많았다. 가까이 지내던 동료 교수가 나이가 꽤 많았던 수녀 원장을 맡아서 진료했던 적이 있다. 수녀 원장의 이야기는 이랬다. 자신은 평생 신앙 안에서 훈련을 했고 이제 목숨이 다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니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 거라며 자기를 속인다거나 위로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진단 결과는 암이었다.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녀 원장의 주치의였던 동료 교수는 의사로서 가진 신념과 환자의 상황과 부탁을 고려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환자분이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반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녀 원장의 표정은 어땠을까? 말을 듣자마자 환한 표정과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말뿐만이 아니었다. 행동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수녀 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종교로 갈고 닦은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다. 수녀 원장은 주치의를 조용히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자신을 진료해준 것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함께 덧붙인 말에 동료 의사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선생님, 환자에게 죽는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선생님에게 죽는다는 말을 들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얼마나 큰 불안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평생 신앙 속에 살아온 저도 이런데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수녀 원장 외에도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뒤 불안과 혼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도 많다. 불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어느 큰 스님도 병원에서 누워 임종을 기다리다가 주사를 놓으러 온 간호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적도 있다. 큰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던 제자 중에 한 명은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실망했다며 나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런데 다음날 면회를 왔던 다른 제자는 큰 스님의 얼굴에서 담담한 기색밖에
읽지 못했다며 큰 스님이 문병을 온 자신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 큰 스님의 본심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다. 그 두 마음, 두 모습이 모두가 본심이 아니었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삶에 큰 미련이 없다며 남은 삶 동안 잘 살아보고 싶다고 차분하게 말해놓고는 곧바로 선생님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외치던 환자, 오래전 약속했던 장기 기증 서약을 철회했다가 다시 무르기를 반복하던 환자도 있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그가 미리 아는 죽음이다. 고대 그리스 시인 바킬리데스의 말처럼 정말 그런 걸까? 생의 끝을 마주하게 되면 인간은, 우리는, 나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걸까? 정신의학에 따르면 그렇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는 순간 억울하거나 아쉬운 마음에 그 사실을 거부한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며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우울증은 잠시일 뿐이다. 누구나 가는 그 길을 나도 갈 뿐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불안은 사라진다. 그리고 평온이 찾아온다. 앞서 이야기했던 큰 스님을 만난 첫 번째 제자는 부정의 단계에서, 두 번째 제자는 인정의 단계에서 스님을 만난 것이다.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배출한 케네디 가문은 석유 개발로 부를 이룬 록펠러 가문과 함께 미국의 2대 명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케네디 가문에는 유독 비극이 많았다.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1963년 오스왈드에 의해 젊은 나이에 피살된 존 F 케네디뿐만 아니라 동생 로버트 케네디 역시 1968년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피살됐다. 이 외에도 형제, 자매, 후손들은 비행기 추락사고, 뇌종양, 약물 과다 같은 이유로 사망했다. 이런 거짓말 같은 불행이 이어진다면 우린 어떨까? 이런 상황 속에서 존 F 케네디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는 화려한 옷차림과 몸치장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그렇게 꾸미고 딱히 만나야 할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외모를 꾸미는 모습이 지나치다는 질책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선 한 노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발견된 일이 있었다. 유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노인은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살아왔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죽자 혼자 남은 그 고독을 이겨내기 어려워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었다.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거대한 상실감,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때문이었다. 가족의 비극을 감당해야 했던 케네디의 어머니와 스스로 삶을 마감했던 프랑스의 노인은 서로 다른 행동을 했지만 모두 상실과 아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방법들이었다. 그렇다. 자신을 향한 연민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게 할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삶과 죽음의 본능이 있고 이 서로 다른 본능이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안정된 인격이 성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죽음의 본능이 지나쳐서는 안 되지만 삶의 본능만 지나쳐서도 안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된다. 그렇다. 그때부터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위대한 개츠비의 머틀은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말한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니면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여성이 친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여성이 아이를 죽였다는 재판 결과가 내려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여성의 자백이었다.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요. 그녀는 수사 당시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후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이상했다. 수감된 이후에도 계속 억울함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녀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 역시 입을 모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실은
이러했다. 그녀는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영어도 어눌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찾는 건 불가능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만 남겨둔 채 근처 바에서 일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이 중 하나가 가구에 매달렸다가 그 가구가 넘어지면서 깔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여성은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고 말한 걸까? 그 말은 범죄를 인정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부모라면 흔히 하는 자책이었던 것이다.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모두 다 내 탓이다. 내가 못나서, 내가 못 살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을 우리 주변에선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인 수사관은 그 말을 자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데도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실패할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고 입버릇처럼 내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정서상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거나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가 있지만 이런 방식의 과도한 내 탓이요 태도는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보면서 마주한 과도한 내 탓이요 스타일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이 강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방어한다. 둘째, 양심이 지나치게 발달한 경우로 조그마한 비양심적인 일도 용납하지 못한다. 셋째, 패배감으로 가득 찬 우울증 환자로 바로 그 패배감을 이길 수 없어 내 탓이라고 항복해버린다. 물론 완전히 반대로 과도하게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가? 이 과도한 내 탓과 남 탓은 겉으론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은 동일하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극단적인 몸부림이다. 90년을 살고 보니 깨닫게 된다.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욕하게 둬라. 싫은 소리를 좀 들으면 어떠한가? 정신의학자 아들러의 말처럼 행복해지려면 미움을 받을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죽기 직전 나를 욕한 사람을 떠올릴까? 아니면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떠올릴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난 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는 알고 있다.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애쓰면 된다. 그걸로 됐다. 내 탓, 남 탓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나 자신을 아는 것, 내가 서 있는 곳을 제대로 아는 것. 거기에만 시간을 쓰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도 짧다. 가능성이 닫힌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뻔하디 뻔한 하루가, 그런 앞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이가 들고 보니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현직에서 물러난 뒤 나에겐 마치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주어졌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과 걱정이 불쑥불쑥 찾아왔다. 90살이 된 지금은 어떠냐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인생에 대한 해법은 제각각이다. 누구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말했지만 어떤 이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 쇳불은 당김에 빼라는 이도 있지만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사람도 있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인생에 대한 물음은 물으면 물을수록 어렵다. 나에겐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있었다. 다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갈 용기,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밖엔 없었다. 삶이란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볍다. 내 인생도 이렇게 수만 가지의 이야기와 맥락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 열린 문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그렇다. 인생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 다른 문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닫혀버린 문, 닫혀버린 삶이란 없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